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과서 210쪽의 맨 아래에 2번 토지은행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토지은행제도는 다른 말로 공공토지비축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해석하면 공공이, 즉 정확히 말하면 토지주택공사인데요. 토지주택공사라는 공공이 앞으로 쓸 땅을 사전에 미리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장래에 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비축해 놓았던 가지고 있던 땅을 매각, 팔아먹거나 임대, 빌려주는 제도를 우린 공공토지비축 또는 토지은행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예쁘게 포장하면 토지은행제도란 공공이 장래의 토지 수요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 비축한 후에 장래의 토지 수요자에게 그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등장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말로 바꾸면 토지주택공사가 미리 대량의 토지를 사놔서 가지고 있다가 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그 땅을 팔아먹거나 빌려주는 제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토지은행 제도를 통한 어떤 장점과 단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컨대 10년 후에 사용할 땅을 10년 전 현재 미리 매입하는 것이 바로 토지은행 제도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땅값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단적으로 10년 후에 평당 50만 원을 주어야만 이 땅을 매입할 수가 있는데 10년 전에 미리 사놓게 되면 평당 10만 원의 매입이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토지주택공사가 10만 원에 매입한 이 땅을 10년 후에 팔아먹으면서 평당 10만 원의 윗돈을 얹어서 20만 원에 팔아먹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 땅을 사는 사람 입장에선 토지주택공사가 공급을 안 해주면 자기들은 평당 50만 원을 주고 땅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50만 원 줄 땅을 2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다면 보다 싼 값에 땅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을 토지주택공사 입장에서 본다면 토지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더불어 대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해서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주택공사님 제가 10월 25일까지 10만 평의 땅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했다면 알았어 내가 그때까지 10만 평 땅 공급해 줄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미리 대량의 토지를 매입해서 비축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토지은행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대량의 토지를 상대방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 땅을 팔아먹는 매각 시점은 10년 후 미래가 되죠. 근데 그 땅을 매입하는 매입 시점은 10년 전 현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매입 시점과 매각 시점에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토지 관리가 필요하게 되죠. 근데 만약 이 토지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진다면 없는 사람들이 남들 보지 않을 때 몰래 들어와서 집 짓고 사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걸 저소득층의 불법 무단 점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저소득층의 불법 무단 점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게 공공임대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공임대보유가 뭐냐면 자 임대자가 없다면
땅 자체는 공공이 소유하는데 일정 기간 민간에게 임대, 그 땅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럼 빌려주었다는들 땅 자체는 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지만 그 땅은 민간 기업이 일정 기간 빌려서 이용할 테니까 정부가 공공이 그 땅을 직접 관리 안 할지라도 그 땅을 빌려서 이용하는 민간에 의해서 토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불법 무단점유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대량의 토지를 미리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토지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면 불규칙적인 난개발을 막을 수가 있겠죠. 이 난개발을 우리는 스프롤 현상을 방지한다. 이런 장점을 갖는다라고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또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사전에 대량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아무리 싼 값의 땅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대량의 땅을 한꺼번에 매입하려면 그만큼 토지 매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이런 단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장점이 또 뭐냐? 여기 보시면 평당 10만 원에 산 땅을 10만 원 붙여서 팔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0만 원을 붙여서 팔아먹게 된다는 건 민간에게 돌아갈 이익 중에서 10만 원만큼을 회수, 즉 환수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토지은행 제도는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에 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토지주택공사가 어떤 지역의 땅을 수백만 평 매입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조만간에 그 땅이 개발될 거야. 그럼 땅값이 올라가겠지. 그렇다면 그 주변의 땅을 조금이라도 사놓는다면 나중에 나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기출문제의 문장으로서는 어떻게 나온 바가 있냐면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남용되는 경우, 무엇이 토지은행 제도가 함부로 남용되는 경우에는 투기를 억제하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투기를 조장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 바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토지은행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파악해 볼 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212쪽에 3번 제목을 보면 토지 공개념 및 개발 이익의 환수 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1번의 토지 공개념의 의의를 보시면 참 여러 가지 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토지 공개념에서 핵심은 공이에요. 공. 공은 사의 반대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토지 공개념의 핵심은요. 토지가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 재산이기 전에 국토의 일부고 결국 사회 구성원 전체의 것이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네 땅이라도 네 맘대로 쓸 수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결국 토지 공개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예쁘게 포장한다면 공익을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권도 제한 침해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토지 공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제한 침해가 가능하다면 그 결과 오늘날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 권리로 인식이 된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더불어 이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는 근거가 되는 부동산의 특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부증성과 사회 공공성이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증성,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과 사회 공공성은 바로 토지 공개념 도입의 바탕이 된다.
이런 것들도 아울러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먼저 여러 가지 미사역을 갖다 붙여가지고 책 예쁘게 만든 것에 불과하지 나머지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내용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가로 3번에 토지 공개념 관련 제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2번 출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 중 토지 공개념과 관련이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단순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22회, 23회 연속 출제가 됐다는 건 동일한 출제위원이 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다시 출제위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앞으로도 한 5, 6년 이내에는 거의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우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우려고 한다면 너무 또 짜증나고 복잡해 보이고 싫잖아요. 그러니까 한 2번, 3번 반복해서 아, 이런 제도들은 토지 공개념과 관련이 있나 봐. 이런 정도만 이렇게 좀 문장을 좀 읽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시면 2번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개발이익의 뜻이 뭔가 봤더니 개발이익이란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개발사업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업자 그리고 토지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돌아가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라고 실제 시험에 등장한 바가 있거든요. 거기 읽어보시면 그런 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개발이익의 환수 방법에 어떤 게 있을까요? 클라크란 학자가요. 개발이익의 환수 방법에는 초과 매수, 직접 부과, 국유화, 상쇄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초과 매수, 직접 부과, 국유화, 상쇄 등이 바로 개발이익의 환수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보시면 그 개발이익의 환수 방법이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비과세, 세금 부과가 아닌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 네모칸 박스 표를 보시면 자, 과세적 수단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뭐 양도소득세다, 재산세다, 그렇죠? 상속세라든지 이런 말이죠. 또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개발이익의 환수와 관계가 있는 수단이고 비과세, 세금 아닌 수단 보면 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거나 뭐 공영개발, 뭐 토지 수용, 그 다음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 방식이죠. 그러면서 뭐 개발권 양도제라든지 토지은행 제도 등도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3쪽의 내용 또 214쪽의 내용까지도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2절 주택정책 부분이 나오죠. 일단 주택정책에 보면 1번에 분양가 규제 및 자율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양가라고 할 때 가는 가격이잖아요. 그럼 가격을 규제한다는 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정부가 개입해서 일정 수준으로 규제, 즉 묶어놓는 게 규제가 되겠고 그 묶어놓았던 가격을 풀어주는 정책 수단이 바로 자율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마디로 압축하면 가격을 묶어놓는 게 규제고 묶어놓은 가격을 풀어주는 게 자율화다. 그럼 제목 자체가 정반대잖아요. 그럼 당연히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 정책의 내용도 정반대라고 예측을 해보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양가 규제는 일단 성격상 직접 개입 수단에 해당이 돼요. 왜 그런가? 원래 분양가라고 할 때 가는 가격이라고 했죠. 그럼 가격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 자체를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개입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 수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럴 때 또한 이때 분양가 규제는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통제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더 보장하는 데 그 목적 있는 제도로서 원래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를 최고 가격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일단 압축하면 분양가 규제는 직접 개입 수단이며 최고 가격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말이죠. 예컨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가격이 예컨대 30평짜리 아파트가 2억이다 라고 본다면 정부가 이것은 너무 가격 부담이 크니까 1억만 받아라. 분양가를 1억만 받으라고 통제하는 게 분양가 규제인데 일단 첫 번째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최고 가격제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은 싸게 통제하는데 왜 최고란 말을 붙이느냐. 요 1억이요. 이 규제 가격 1억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최고한의 가격이거든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최고 가격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가격을 싸게 통제해 준다면 결국은 생산자 보호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최고 가격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때 규제 가격 1억은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분양가의 상한선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를 다른 말로 분양가 상한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2억 받을 수 있는 물건값을 1억으로 통제한다면 분양가가 인하되는 거 맞죠? 그럼 분양가가 인하된다면 신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한 셈이고 그 결과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고 그래서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분들의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자, 이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단기와 장기 효과 구분할 때 단기는 누구 입장? 수요자 입장. 장기는 공급자 입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신규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면 때는 이때다 싶은 거죠. 그럼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분명히 단기라고 하는 건 공급이 증가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단기라고 하더라도 신규 주택의 공급은 고정된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죠. 그래서 무슨 수요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장기로 가면 공급자 입장이죠.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2억은 받아야 수지가 맞는데 1억밖에 받을 수가 없다면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럼 건설업체, 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 결과 신규 주택의 공급은 감소한다는 거죠. 이때 공급이 감소한다는 걸 공급이 위축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주택의 질적인 수준도 낮아질 수밖에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래 분양가 규제 정책을 시행했던 목적은 분양가를 시가보다 낮게 통제함으로써 저소득층 없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단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는 건 새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저소득층 입장에선 장기적으로는 새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저소득층의 주택난은 심화되고 악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가 2억짜리를 1억에 살 수가 있다면 저 같아도 두 채를 살 거예요. 그럼 한 채는 내가 직접 살고 나머지 한 채는 단기간에 짧은 시간 내에 되팔아서 그 양도 차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시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급증한다는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거죠. 이에 정부가 깜짝 놀래서 아이고 가격을 묶어놓으면 안 되겠구나, 풀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나온 게 분양가 자율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분양가를 자율화시키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지금까지는 너희들 1억 받으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알아서들 받아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공급자라면 계속 1억을 받을까요? 2억을 받을까요? 당연히 2억을 받고자 하겠죠.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부터 효과가 출발해요. 그럼 단기는 수요자 입장이죠. 그럼 1억 주면 살 수 있었던 물건이 2억으로 올라갔대요. 그럼 가격 부담 때문에 신규 주택을 사기가 어려워지겠죠. 새 집 구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신규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새 집은 비싸서 구입이 어려운데 집은 필수재,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럼 새 집은 비싸서 구입하기가 어렵다면 헌집이라도 구입하려고 할 거예요. 즉 중고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따라서 어떤 말 나오냐면 분양가 자율화 시 단기적으로 새 집값이 올라가는 데다가 헌집값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신규 주택 및 중고주택의 가격이 동반 상승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장기는 누구 입장이죠? 공급자 입장이에요. 공급자 입장. 그럼 어떨까요? 지금 주택건설업체, 업자 입장에서 1억 받았던 거 2억을 받을 수 있다면 수익성이 개선됐죠. 좋아졌잖아요. 이익이 많아지니까. 그럼 결국 신규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겠죠. 또 질적인 수준도 높아질 거예요. 왜? 가격이 비싼데 팔아먹으려면 자재도 고급 자재 쓸 거고 그만큼 질적인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이 파는 쪽 공급자 입장이라면 집을 한 채를 팔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대형 주택 위주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 채를 팔더라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분양가 자율화하면 신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데다가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하니까 소형 평수는 구경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오케이? 그만큼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역시 주택난이 또한 심화 악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결론, 분양가를 묶어놓든 풀어주든 간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는 기여할 수 없었다는 게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분양가 규제와는 달리 분양가 자율화 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가 있어요. 분양가를 묶어놓든 풀어주든 일단은 저소득층 없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는 없었다는 것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분양가를 풀어주면 어떠한 이제 좋은 점이 있었냐면 분양가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시가와 차익이 별로 없어요. 그럼 분양가와 시가의 차익이 크면 이걸 노린 투기가 발생하는데 분양가나 시가나 거의 차이가 없어진다면 차익이 없을 거고 그 차액을 노린 투기적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분양가 자율화 정책의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잘들 아시겠지만 공법을 배우시잖아요. 공법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말 배운 적이 있죠.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즉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아울러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215쪽을 보면 동그라미 7번에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는 말, 이것도 작년 27회 기출문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표현이고, 또 동그라미 8번 주택법령상 그 아랫줄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16쪽에 넘어오시면 2번의 분양가 자율화, 단기, 장기 효과 모두 설명을 드렸으니까 쭉 한번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맨 아래에 보면 보충 강의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용어 정리, 사실 공법에서도 배우지 않는 이런 법률적인 용어가 개론 보기 속에 등장한다는 게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 용어이다 보니까 뭐 설명할 수도 없어요. 법에서 예컨대 뭐 준주택은 이러한 주택이다 말고 아예 그 용어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외울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용어, 뭐 민간 임대주택, 민간 건설 임대주택,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택의 의미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오른쪽 보면 또 보충 강의에서 주택법상의 용어정이 나오죠. 이것들도 원래 공법에서 주택법을 배우시기 때문에 공법까지 공부를 하시는 분은 굳이 이 부분을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공법을 공부하지 않고 즉 2차 과목 공부하지 않고 1차 과목만 공부하신 분들은 별도로 주택법을 또 찾아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론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말뜻만이라도 좀 되도록 많은 걸 알기 위해서 어디 위도하는 과정에서 복사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계속 보고 다니시면 어느 순간 이게 외워지거든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 집어넣은 대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221쪽으로 넘어가 보실 필요가 있는데 221쪽도 보면 제목이 아파트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선분양 반대가 후분양 아니에요? 주택을 다 짓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게 선분양, 주택 다 짓고 나서 분양하는 게 후분양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선분양, 후분양은 그 내용이 정반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주택을 다 짓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게 선분양 맞죠? 그럼 완성된 주택이 없어요. 그 완성된 주택이 없으면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모델하우스만큼 완벽한 주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와 정말 좋다, 이쁘다, 땅 뭐 따봉 짱이다 이래가지고 나 여기 살 거야 했어요. 입주를 결정했어요. 그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뭐 2년이고 3년 후에 이제 완성된 주택이 있고 근데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뭐라 그래요? 여기가 아닌가 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견본주택만을 보고 입주를 선택했는데 막상 주택이 완성된 이후에 입주해 보니까 예상했던 것과는 주택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분양 시 입주 이후에 주택의 하자 보수 및 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 또는 우려가 높다.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 주택을 건설하려면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건축에 필요한 돈,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급자 입장에선 선분양, 미리 분양함으로써 땡겨받은 분양 대금으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가 있지 않냐 말이죠. 오케이?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공급자의 건축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요.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미리 돈을 주고 나는 분양을 받았죠. 그럼 주택 소비자 또는 주택 수요자 즉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아파트 다 지어지기 전까지 발 못 뻗고 주무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을 다 냈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 개발 사업이
완성이 될 때까지 중간에 뭐 개발업자든 건설회사든 간에 뭐 부도나 파산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하면 내 돈 다 날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말을 뭐라고 하느냐? 선분양 시 주택 개발과 관련된 위험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가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분양 시 그 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된 위험은 주택 소비자, 수요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험도 소비자가 부담하고 또 선분양해서 건축 자금의 조달도 쉽다면 공급자 입장에선 상당히 좋은 분양 제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돼요? 공급자 중심의 분양 제도다. 뭐가? 선분양이.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선분양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주택 개발과 관련된 위험을 주택 소비자, 수요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건 이해가 가시죠. 그럴 때 그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하니까 분양가 자체는요, 후분양보다 낮게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예컨대 2억에 분양해야 되는데 위험을 주택 소비자가 부담하니까 뭐 단적인 예로 1억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 주택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 완성이 된다면 2억짜리를 1억에 분양받았으니까 그 차액인 1억만큼의 차액을 단기간에 얻을 수가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분양가와 시가의 양도 차익을 노린 또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도 문제거리죠. 어떤 경우? 선분양 시에. 근데 말이에요. 어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냐면, 자, 선분양하면 집을 다 짓기까지 몇 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기출문제에서는 선분양 시 주택 소비자 또는 수요자의 초기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줄어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한 일시에 목돈을 마련해야 될 부담이 완화된다,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택 선분양 또는 아파트 선분양 시의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겠구나 고개를 끄덕이셨던 이와 같은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 주면은 바로 주택 후분양의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221쪽의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마쳤고요.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222쪽에 3번 주택 공급의 원칙이 나오는데, 이건 과거 예전에 딱 한 번 출제가 됐는데 그때도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주택 공급 원칙에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만 등장했거든요. 그럼 주택 공급 원칙은 양시지법간이에요. 자, 교재 보시면 정량성의 양, 적시성의 시, 적지성의 지, 그리고 적법성의 법, 간소성의 간, 한 글자씩만 따고 기억하십시오. 양시지법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를 충분히 맞춰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그 분양가 연동제와 채권 입찰제 나오는데, 사실 이런 거는 출제된 바도 없고 또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그럼 왜 집어넣느냐? 그 나올 것만 다 쓰게 되면은 교과서 두께가 많이 얇아집니다. 안 팔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집어넣고 합니다. 저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뭘 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4번의 임대주택 정책. 참 중요한 대목 아니겠어요. 임대주택 정책은요, 이 돌아가면서 해마다 출제가 안 되는 해가 없을 정도로 매년 출제가 된다. 이런 그 출제 빈도, 비중이 높은 대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 일단은 제목을 보시면 1번에 임대료 규제가 있고 오른쪽 2번에 임대료 보조, 또 뒷장을 넘겨보시면 225쪽의 중간 3번에
공공주택의 공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만큼 중요성이 높은 대목이에요. 그럼 일단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근데 임대료 규제도 앞서 보셨던 분양가 규제와 그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 규제가 뭐냐? 다른 말로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그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하게끔 통제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또는 임대료 상한제라고 말하는데요. 당연히 얘도 가격 통제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되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 즉 시장의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를 통제하기 때문에 역시 최고 가격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시장의 임대료 수준이, 즉 월세 수준이 30만 원이라고 할 때 이것이 저소득층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해서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선을 20으로 책정을 한다는 거죠. 즉 임대업자 또는 임대주택 공급자 입장에선 최고 20만 원까지만 월세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시장의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를 통제함으로써 최고 가격제에 해당이 되고 또한 이렇게 되면 임대료가 인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임대료 월세가 싸지면 그 혜택은 당연히 세입자, 임차인에게 돌아가고 임차인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이기 때문에 수요자 또는 소비자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시장의 임대료보다 정부의 규제 임대료의 상한선이 보다 높게 통제가 된다. 그럼 높게 통제가 된다는 건 비싸게 통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다면 아무런 정책의 효과가 없게 돼요. 왜 그렇죠?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를 싸게 통제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임대료가 비싸게 통제가 되면 아무런 정책의 효과가 없겠죠. 그럼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말을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임대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단기와 장기 효과를 구분해 보셔야 되는데 자 단기는 누구 입장 그랬어요? 수요자, 사는 쪽 입장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래 월세가 30인데 20만 내도 된다면 임대료, 즉 월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때는 이때인 거죠.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근데 분명히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단기에는 공급은 그대로만 말이에요. 공급은 고정돼서 변화가 없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문제 풀 때 요령 한 가지 알려드리면 분양가 규제든 임대료 규제든 가격을 싸게 통제한다고 나오면 절대 쓸 수 없는 말이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수요는 나와도 초과 공급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 파는 쪽 입장에선 이익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을 줄이지 늘리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도 초과 공급이란 말은 쓰지 못한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장기는 누구 입장이죠? 공급자 입장이에요.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자 입장에서 30은 받아야 수지가 맞는데 20만 받으라고 통제를 한다면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이는 거죠. 또한 임대주택의 질적인 수준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할 것이며 수익이 적어지니까 또 임대주택
주택이니까 용도가 주거용이겠죠. 그럼 주거용으로 공급해봤자 별다른 재미 못 본다. 그럼 주거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꿔볼까 생각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럼 용도의 전환을 모색하면 그 결과 임대주택의 전체적인 양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A라는 동네, B라는, C라는, D라는 동네가 있다. 근데 A 동네는 임대료가 규제가 됨으로써 월세가 20인데 나머지 동네는 임대료 규제가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월세가 30이래요. 그러면 A 동네, 즉 임대료 규제 지역에 거주하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요, 좁아요? 좁습니다. 왜? 다른 주거지역 넘어가게 되면 월세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저 주택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넘어가는 순간 월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쉽게 넘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주거 이동이 제한된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임대료 규제 시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화되어 주거 이동이 제한된다 또는 주거 이동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더불어 원래부터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 또 새롭게 월세방을 구하고자 하는 신규 임차인을 비교해 볼 때 지금 기존 임차인은 원래부터 임대주택에 거주했으니까 20만 원을 받고 거주할 수 있겠지만 새롭게 임대주택 얻고자 하는 분은 20만 원 줄 테니까 방을 달라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방을 주겠어요? 안 주겠지. 근데 윗돈을 얹어 드릴게 하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이렇게 되면 임대료가 이중적이니까 이중 가격이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공식적인 통제 임대료는 20이지만 비공식적인 실제 지불 임대료는 3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한 거래는 남들이 알면 안 되겠죠? 왜? 지금 현재 정부가 20만 받으라고 통제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래는 암거래가 되고 암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은 암시장이죠. 그 결과 기존보다 신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묶어서 문장을 만들면 임대료 규제 시 암시장이 성립함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됨으로써 기존 임차인보다 신규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3쪽의 맨 위 가로 1번 단기 효과 또 가로 2번의 장기 효과에 대해서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맨 아래 2번의 임대료 보조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